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개인과 세무회계 과목을 같이 진행하게 된 황규영입니다. 먼저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번 학기 강의 중에 약 한 달간의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강의 수강과 관련한 안내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상대학 e캠퍼스에 가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알려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교재입니다.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목이 소득세 회계 그렇게 되어 있고, 출판사는 도서출판 청남, 연도는 2019년 판입니다. 이 책을 먼저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서출판 청남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구입하시든지,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예상대로 했다면은 학교 그 구내 도서관에 책이 있을 텐데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고 해서 이 책을 먼저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달간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학교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가 시책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생각하에서 같이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한 달간은 온라인 강의로 강의가 시작되는 바람에 출석 체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혹시 PC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컴퓨터에 국민대학교 e캠퍼스, 즉 가상대학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수강하시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모바일, 즉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듣게 될 경우에 출석 체크의 문제가 직접 체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한 달간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가 수강을 했다라는 출석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보는 경우에, 그러니까 컴퓨터 이외의 다른 기기에서 보는 경우에는 코스모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앱을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 모바일로 접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같이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효율적으로 그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수업 시간 근처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토론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방에 참여하려면 미리 다 깔아 놓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K푸시 플러스라는 이 앱도 반드시 핸드폰에 깔아 놓으시고 토론방이 개설됐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두 가지 앱을 수강을 하시기 전에 미리 깔아 놓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출석이 체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캠퍼스에 올려져 있는 그 주차별 강의를 이상 없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단 하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면은 서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별 강의 말고 그 주차별 강의 올라가는 그 맨 끝에 가능하면 전체 영상 녹화한 것을 유튜브 계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놓고 그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서 걸어 놓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의 문제가 없이 동영상을 다시 복습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주차별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연결 링크 주소, 그걸 통해 들어가면 학교 서버에 그 복잡함을 피하고 실제로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실제로 이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을 다시 듣는 것이지 출석 체크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복습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평가, 이 수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역시 이 캠퍼스 가상대학의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40점씩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과 참여 점수를 20점을 배정을 해서 전체 100점 기준으로 성적평가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학기 개인과 세무회계 강좌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 수강 안내를 드렸고, 이어서 과목 소개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로 판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하게 되는 이 교과목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개인과 세무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세무회계. 아마 처음 이 세법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과목명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일단 뒤에 있는 이 세무회계라는 이 과목이 어떤 학문적 특성을 갖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실제 수업을 수강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라는 말은 이것은 세금에 관한 일이죠. 한자로는 이렇게 세금 할 때 쓰는 세자에 일을 나타내는 무가 이렇게 겹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면은 세금에 관한 전체적인 활동입니다. 세금에 관한 활동의 총체, 이거를 세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무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걷어도 안 되고, 또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근거 없는 세금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세금이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한 활동의 전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하게 되는 개인과 세무회계는 1차적으로 세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의 출처는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이 개인과 세무회계라는 과목의 내용의 출처는 세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이 세법의 내용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다. 일일이 다 세법의 내용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은 이 세법의 내용을 경영대학 학생들인 여러분들이 접해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설명하는 이 용어들이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로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수강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이 용어가 생소한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세법 과목을 경영대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보다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감안을 해 두고 공부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무회계는 뒤에 있지만은 회계죠. 회계 성격이. 그래서 이 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론 또는 재무회계 등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회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계라는 것은 어떤 그 실체 또 경제적 실체라고도 하고 어떤 실체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다루는 영역이죠. 정보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굳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정보인지 아닌지 먼저 식별하는 단계가 있고,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고 식별이 되면은 그 정보가 얼마의 의미를 지니는지를 측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측정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회계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회계라는 학문 분야가 하는 이 내용보다는 이 회계학이 다루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이 분야가 굉장히 기능적이라는 겁니다. 기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경영학 자체가 실천학문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순수 학문적 속성보다는 기능적 속성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이 회계는 학문적으로의 속성보다는 학문이라는 속성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능적 속성이 오히려 더 큰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기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학습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학문적 속성으로만 회계학을 다루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이 배우다라는 이 한자 이렇게 쓰죠. 배울학. 이런 배우다라는 이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는 뭐냐면 양손에 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손에 요거는 책을 나타냅니다. 원래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그 책이라는 건데 약자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민간머리라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갓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어린아이가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죠. 이걸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가 요거는 이제 의관을 정제했다라고 해요. 의관. 옷과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정제하고 즉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양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학문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배울 학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문의 속성은 그래서 이 책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 이게 먼저 선이고 날생도 되지만 살생도 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떤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한 것. 원리를 정리한 것. 이게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세계의 원리를 먼저 산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삶의 원리나 논리를 우리의 선각자 또는 앞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또는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논리적 과정이다라고 봐도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회계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적 속성을 또 갖추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능적 속성은 굳이 한자로 얘기하면은 배우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익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 이제 익힐습자죠. 익힐습. 익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는 요거에다가 또 요렇게 돼 있는 요 요소에다가 이런 요소가 결합된 단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요것은 깃털이라는 겁니다. 깃털 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날일이 아니라 원래 한자가 모양 글자죠. 요렇게 된 모습이었다 그래요. 요렇게 된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은 굳이 보면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조류의 알입니다. 알. 그 이 안에 있는 요 점은 요건 생명을 나타내는 부호라고들 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담고 있는 어떤 둥근 존재 알이 이런 식으로 형상화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이건 깨고 나오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모양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알에서, 그런 얘기죠. 알에서 그걸 깨고 나와서 날갯짓을 하는 모양이에요. 날갯짓. 그러니까 이 익히다라는 이 습자는 어떤 새의 병아리죠. 새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서 나와 가지고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방법을 익힌다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계학은 학문적 속성보다는 이 기능적 속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내가 어떤 논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머물면, 논리를 이해한 단계에서 머물면 사실은 자기가 이 기능적 속성을 익힌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성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능적 속성을 익히려고 하면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날갯짓을 부단히 할 때 날아가는 자기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이 그 논리가 담긴 실제 사례를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떤 세무적 계산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풀어봐야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익혀졌는지 안 익혔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과 세무에게
공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회계학 과목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회계학 과목을 공부하면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지를 받아보면 이상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논리적인 체계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그 회계학이 가지는 기능적 속성까지도 내가 익힌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타자를 칠 때 기역과 뭐 냐 이걸 합쳐서 기아라는 거를 칠 때 무슨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뭐를 누르면 야가 찍힌다, 이런 거 논리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익힌 사람은 1분에 뭐 700타까지도 치고, 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만 연습한 사람은 논리는 똑같이 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150타나 100타 밖에 못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을 가르는 차이가 뭐였어요? 내 몸에 익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 세무회계는 학문적 속성 이전에 기능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양에 걸맞는 실질적 학습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기 몸에 익히는 과정을 잊지 말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수강 안내를 해드릴 그때에도 반드시 그 소득세 회계라는 이 교재, 이거를 꼭 준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강의가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소득세 회계에 해당하는 그 해당 진도에 관련된 진도와 관련된 그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를 반드시 풀어 주십사라는 거예요.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익힌 어떤 세무를 해결하는 그 내용들이 학습이 되는, 특히 이 학보다는 습이죠. 익히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그 개인과 세무회계, 개인과 세무회계라는 지금 과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무라는 과목은 세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법의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용어가 생소하다. 그 다음에 이 회계라는 것은 논리적인 측면 말고도 익히는 기능적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반복 숙달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반복과 숙달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다. 그럼 여러분 이제 느끼는 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 분야를 학습하기 위해서도 타 과목보다 약 2배 이상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요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속성을 내가 익히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또한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목이 가지는 속성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수강하실지 여부를 다시 본인이 판단하시고 어쨌든 타 과목 대비 2배 이상의 노력을 투자할 자신이 없는 분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과목을 수강을 다른 과목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이 내 사전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또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과목이 다른 과목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과목의 본 내용 중에 가장 개념적인 부분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개인과 세무회계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과 그 회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목인데 한마디로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 그러나 이 소득세라는 것도 결국 세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피고 갈 것은 세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조세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세가 가지는 정의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즉 세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조세의 정의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나요? 과세권자라고 하죠. 과세권자.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주체가 돼요. 그리고 재정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재정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조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보면 이 안에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국가는 일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존립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죠. 활동.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재정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 돈 이거를 걷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세금이라는 거는 그럼 국민이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활동에 필요한 이 돈이 없으면 국가 기능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이 속성 때문에 사실은
그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헌법의 정신에 이 강제로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금전을 징수한다라는 이 속성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런 세법 과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 국가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으면 걷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어떤 한 제도가 성립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 충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제도가 성립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제도와 헌법이라는 제도 간에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떤 그 원칙을 세우느냐,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동의를 어디서 받아내느냐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 국회를 두고 있는 것은 이걸 간접민주주의라고 하죠. 간접민주주의. 이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어떤 동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대신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대신하여 의사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의라고 합니다. 나의 의사를 대리 행사하는 자, 대의자 또는 대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곧 국민이 합의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간접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어디서 받아내면 되느냐? 국회의 합의로 받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 합의가 문서화된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합의된 법률로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해놓으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사유재산권이라는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도 조세제도가 성립되게 됩니다. 노빠심에 다시 질문을 하는데, 왜 법률로 만들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해소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강제가 아니라 동의하에 만드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세금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라 라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가 세금제도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에 관한 것은 법률로만 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법률로 정한다 하더라도, 위로 다시 가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로 징수한다 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강제로 징수하다 보니까 내기 싫던
내고 싶든 간에 국가가 걷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이 낸 사람에게 뭔가 그 세금 납부에 부응하여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 혜택을 준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반대급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혜택을 많이 돌려주느냐 했더니,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반대급부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거를 굳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적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는 금전의 납부, 금전의 징수 방식이 세금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반대급부가 없이 강제로 돈, 금전을 징수당하는 입장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필연적으로 반발이 생깁니다. 반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가 헌법과 조세법 간의 이 불일치의 문제, 헌법과 조세법 간의 이 불일치의 문제는 법률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반발에 부딪히는 이 속성을 해소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게 되면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세제도를 만들 때 고려한 사항이 뭐냐면은 국민의 이 반발을 무마하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최소화라고 합니다. 최소화. 누구든 자기 재산 세금으로 내라 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 라는 거를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걷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적은 자에게는 조금만 걷자. 그렇게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응능부담의 원칙. 그래서 이 한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할 능력에 따라 부담시키자라는 거예요.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응할 능력에 따라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부담시키자라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시키자.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시키자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조세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따르게 되면 조세가 조세 제도가 형평을 유지하게 된다. 조세 제도의 형평성이 확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세평등이라고도 해요. 조세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가 평등이냐라는 거죠. 어디가 평등이냐. 이 평등이라는 주제는 언뜻 우리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이 조세평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국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 권리도 국민의 의무도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나 이 권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선거권이 있죠. 선거권. 그러면 누구나 법이 정한 유권자는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즉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 선거권이 평등하게 부여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요? 한 사람당 1인당 하나의 선거권을 가지는 거죠.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선거권을 2개를 주거나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도 그래요.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가 있다 가정합시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가정하세요. 그럼 이 국방의 의무는 성인 남자면 누구나 다 군대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지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든 아니면 가난한 집 아들이든 또 관계없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아들이든 국회의원의 아들이든,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든 또는 농부의 아들이든 차별이 없이 전부 다 군대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무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세금 문제에 관련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납세의 의무라고 하죠. 근데 이 납세의 의무도 평등하게 부과가 되려면 예를 들어 국민이 100명인데 전체 세금이 1,000원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의무를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1항은 필요한 세금을 그냥 국민의 명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인당, 한 명당 세금을 얼마씩 내면 되죠? 10원씩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굳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국방의 의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부과가 되면 이건 평등하지 않다라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국방의 의무는 자기의 신체라는 것을 국가에 제공을 해서 병역 기간 동안 자기 신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이행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면 또 다른 건강한 신체가 하나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둘 다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게 평등인 거죠. 그러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병역의 의무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신체이지만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는 돈이죠, 돈.
그러면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은 돈을 10원을 가지고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돈을 1000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납세 의무에 응할 수 있는 자원이 균등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도 10원을 내고, 여기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10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이게 평등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은 돈에 비례해서 부과시키자라는 겁니다. 돈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 전체적으로 1000원을 걷어야 되는데 국민의 총 재산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씩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얼마씩 내면 됩니까? 1000분의 1. 다시 얘기하면 0.1%의 비율로 내면 되겠죠. 그러면 1차적인 평등은 확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평등하지 않았지만 이런 제도라면 일단 평등이 확보가 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번째 대안, 그러니까 요 1번안을 균분의 개념이라고 하면 두 번째 대안은 비례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례배분 방식으로 해도 소득 대비 비례배분이죠. 평등성이 얼마 정도는 확보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아직은 조세평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세 관련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례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A라는 사람은 10원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은 1000원이라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 0.1%씩 내라 했더니 지금 논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0.1%라는 말을 10%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0%를 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원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1000원을 가진 사람도 10%를 똑같이 내라 세금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100원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비례적으로는 평등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남은 돈이 A의 경우는 9원이 남고 B의 경우는 9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10%씩 냈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돈이 각자 이런 상황에서 최저 생계비가 1인당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세금을 안 냈으면 최저 생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금을 1원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이 9원이라는 거는 요 최저 생계비보다도 미달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도 이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이 노력을 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앞서서 조세제도를 얘기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조세제도가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징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또 하나 이제 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국민의 이 생존권이, 국민은 각자 하나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생존권이 보장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례적으로 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겼죠. 생존권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세제도가 뭐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 것과 같습니까?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요 A, 즉 10원을 소득으로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세금을 하나도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내야 되겠어요? 1000원을 가지고 있던, 만약 국민이 둘밖에 없다 이 가정을 하면, 이 사람에게 A가 내야 할 세금까지 합쳐서 20원을 부과하는 게 논리적이겠죠. 이거는 세금을 안 내고 이 사람은 20원을 내는, 이게 훨씬 논리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결국 어떤 원리가 들어오게 되느냐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큰,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자에게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세금 부담 능력이 적은 자에게는 더 적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원리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법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조세평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하기도 한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이 조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조세 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도입이 됐고,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이 도입이 됐고, 또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제도 때문에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세저항. 아무리 합법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원칙이 도입된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다라는 사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응능부담의 원칙은 다른 말로 조세평등이라고도 해요. 조세평등.
그래서 이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법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개인과 세무회계가 다루고 있는 영역인 소득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이 개념이 나오면은 이 개념은 또는 정의는 이걸 외우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 개념 또는 그 정의 안에 소득세를 나타내는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가 먼저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법률에서 얘기하는 인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저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권리나 또는 의무의 주체, 권리나 의무의 주체 또는 주체로 인정된 지위를 얘기합니다. 인정된 지위, 이것을 법률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인격체라고 표현할 때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자체적인 권리가 생성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줄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됐다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는 기본 단위로 인정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인격이 이런 의미라면은 그러면 법에서 얘기하는 법률상 인격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률상 인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하면은 이 정의가 뭐냐면 나면서부터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이 부여된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특별히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격이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이라는 것은 이 난다, 즉 출생이라는 행위가 없어요. 그렇다면 법인은 어떤 게 법인이냐? 법에 따라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어떤 단체,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우리는 법인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 개인과 세무회계 또는 이 세법 과목 이런 과목을 들어가다 보면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부터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강의의 초반이니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말을 할 때 나면서부터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인은 법에 따라, 즉 법률적 행위에 따라 인격이 부여되지만 자연인은 나면서부터 인격이 부여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자연인의 이 개념을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인격을 부여하는 주체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 태어날 때 어떻게 인격이 부여되느냐라는 인격을 부여받는 근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한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천부인격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격. 천부인격설이라고 그래요. 천부인격이라는 것은 이때 사용하는 이 천자는 이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 하늘이 인격을 이 부자는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굳이 얘기하면 천부인격설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신을 가리킵니다. 신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좀 재밌는 얘기가 우리 법의 인격의 종류, 법률상의 인격의 종류를 얘기할 때에 자연인을 자연인이라고 하지 말고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천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자연인이라고 하느냐, 좀 재밌죠. 그래서 이 자연이 부여한 인격이라는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이 자연이 뭐냐 이게요. 이 자연이 부여한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부여한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죠. 할 때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면 요 자연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연이 한자로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 자자는 이건 뭐 쉽죠. 스스로자입니다. 스스로자 이렇게 읽히고, 뒤에 요 연자는 그럴연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스스로 그렇다? 의미가 안 통하죠. 스스로 그렇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어떻단 얘기야? 이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데, 요 그렇다라는 이 단어 있죠. 그렇다라는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영미권의 단어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양적 단어 말고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다, 어떠하다라는 거죠. 어떠하다.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이 비동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동사. 그래서 이 비동사는 예를 들면 I am a man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뭐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비동사는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이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거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책상 위에 있다 할 때 the book is on the table 이렇게 쓸 때 책이 책상 위에 이때 is라는 이 비동사는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럴련이라는 한자 있죠 여기. 요 한자의 의미를 상고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면은 이 존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자적 의미가 영미권적 단어로 얘기하면 존재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자연을 설명을 하면은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앞에 이건 스스로가 있죠. 그렇다라는 말 대신에 존재하다라고 바꿔주면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자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이제 많이 통해집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인공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공물. 사람이 만든 어떤 물질들 이걸 인공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인공물의 반대, 즉 사람이 만든 것의 반대가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 서양적 사고를 조금 더 쫓아 올라가면 좀 더 재밌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연물 중에 생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연 중에 생물 특히나 예를 들어 해양 생물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션 크리처라고 부릅니다. 오션 크리처. 그렇죠? 해양생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렇게 써지는데 이건 뭐 해양이란 뜻이고 바다. 그리고 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오션 크리처라는 이 단어를 해양생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만 이 크리처라는 것은 사실은 문자적 의미는 create create라는 단어에 그렇게 되어진 대상물이라는 것이 겹쳐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하다가 되죠. 창조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양 생물이라는 오션 크리처를 서양적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양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보기보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늘에 의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이고 서양적 개념이면 신이죠. 그 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별다른 그 생각이 없이 지냈지만 그러한 그 대상물, 특히나 이 생물들이 서양적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자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인격과 법률상 인격의 종류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자연인과 이 법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인이라는 이 부류가 나면서부터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쫓아 들어가면은 이러한 인격 부여의 근원을 천부인격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적 사상에서도 하늘, 곧 신이 부여한 인격이라는 이런 사고가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그런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이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창조된 대상인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건 뭐 그런 논의는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정리하면 법률에 의한 인격의 종류에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인은 나면서부터 인격이 부여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고 신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굳이 뭐 동양적 사상을 다시 얘기한다면 삼신할머니가 부여했다 뭐 이런 거죠. 혹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는 하늘이 부여한 인격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법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법률 행위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소득세와 관련된 그 정의로 다시 오십니다. 이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게 소득세의 첫 번째 정의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인격이란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 또 이 법률상 인격이 무엇이냐면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상 인격의 종류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이 출생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법인은 아까 뭐라고 정의를 했었느냐면은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단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이 부여된 단체, 이걸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인격이 여기 빠졌네요. 인격이 부여된, 법률에 따라 인격이 부여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상 인격이 부여되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런 과정, 법률적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설립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사실은 법인과 세무회계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설립등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법의 인격이 부여되게 돼 있는데, 단체 중에 지금 살펴보려는 거 이거예요. 단체가 있고 어떤 출생인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체가 전부 법인격 자체를 부여받은, 다시 얘기하면 설립등기를 마친 그런 단체이냐, 그렇지 않은 단체가 많죠. 그래서 결국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출생인, 우리 자연인이죠. 네. 자, 여기도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연인과 단체가 있는데, 자연인과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법인 설립이 끝난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법인 설립이 끝난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임의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임의단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립 행위가, 설립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뭐냐면은 이 자연인은 구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이 돼 있는 요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설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는 엄밀하게는 자연인도 아니고 또 법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에는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소득세도 아니고 법인세도 아닐 텐데,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자연인과 비교를 해서 이것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의 입장에서는 자연인에게 소득세,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만 딱 규정을 하면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임의단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국가는 이거를 과세 누락이 되도록 놔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세법에 보면 이 임의단체, 그러니까 설립등기가 아직 안 된 이 단체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요 단체의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냐라는 것을 봅니다. 했더니 이 경제적 실질이 법인과 거의 같다 이래요. 법인과 유사하다 하면 이러한 임의단체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실질이 법인과는 유사하지가 않다, 이렇게 나오면 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우리 소득세를 정의를 할 때
자연인이라는 말 대신 자연인의 납세 의무, 즉 자연인을 납세 의무로 하고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기 전에 어떤 용어를 썼어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 임의단체, 경제적 실질이 법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이 단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도 소득세를 부과하려면은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법인격이 인정이 되지 않은 이 단체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렇다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이제는 자연인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자연인 및 임의단체 중 일부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요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이라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뭐라고 세법상 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단체라는 것에 반대 개념을 쓰자 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개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이 안에는 자연인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 자연인 플러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까지도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로 정의하기 위해서 소득세의 정의가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자, 잠깐만 이제 인격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지금 수강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또 참아내셔야 되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세법 과목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서 잘 몰라요. 용어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소득세의 정의에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는 이 의미를 이제까지 살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과세 대상이라는 이 용어가 또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세법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금을 부과할 객체, 세금을 부과할 객체를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객체, 부과할 대상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소득을 얻으면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물론 세금을 부과할 대상으로서의 소득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 말고도
어떤 재산의 보유, 재산의 보유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소비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통 단계가, 유통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산의 보유가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하고, 여러분 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소득이라는 것은, 자, 이 두 가지 차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t equal 0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이 크기입니다. 그런데 t equal 1, 즉 시간이 1기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자,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1기간, 그러니까 타임 피리어드가 1기간 지났을 때 이분의 재산이 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 이렇게 증가된 분, 이게 증가분이죠. 재산이 증가된 이 증분, 이 증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소득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요 재산, 두 번째 재산의 보유가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케이스는 A의 재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도 재산의 보유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0시점이나 1시점이나 간에 재산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B라는 분은 소득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그렇죠. 재산은 있죠. 이게 연초로 재도 그렇고 연말로 재도 그렇고 재산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은 바로 요 크기에 대해서, 요 크기, 재산의 크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을 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한 세금이면 재산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A의 경우도 재산세를 냅니다. A는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부과한 이 세금 있죠. 이렇게 부과한 이런 세금들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우리 물건 사면 내가 산 물건 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가가치세, 이거 약자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그냥 세금을 물리는 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통행위라는 것은 문서가 유통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적 문서가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할 때는 우리가 인치세 같은 걸 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증권,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내죠. 이런 것들이 다 유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를 얘기할 때 다시 갑니다.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대상이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소득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좁게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듯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의 보유 크기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비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의 이전 또는 유통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소득세는 이 중에 1번이죠. 1번. 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금이다 라는 것이 소득세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의 정의와 관련된 이 요소들이 요만큼 이제 치워집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는 사실도 공부를 했고, 여러분 직접 국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목이다라는 뜻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계실 텐데 좀 다르죠.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이건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납부 의무를 지는 자.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이 담세자라는 개념은 누구의 부담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담이냐. 이게 다르죠.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은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득세의 개념에서는 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소득 귀속자죠. 소득 귀속자. 본인이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참고로 직접세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간접세라고 표현합니다. 간접세. 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목을 얘기하는 거죠. 같지 않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라고 표현한 이것은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느냐면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실질적인 담세, 즉 누구 돈으로 내느냐 하면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물건값의 10%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세목이니까 간접세가 됩니다. 자, 이제 국세라는 이 개념은 뭐 쉽죠.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목이죠. 그래서 이 국세에 대비되는 개념은 지방세입니다.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죠. 이걸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지방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세라면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정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직접 국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하나를 더 알고 가야 됩니다. 이 개인의 소득이라는 거, 이 개인의 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가 소득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개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정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으로 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런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현행 세법상의 의미로 얘기하면은 일단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죠. 그리고 또한 법인세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인의 소득이라는 차이가 있죠. 법인의 소득.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이 소득세와 법인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두 세목 전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드리냐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그냥 개인소득세라고 그래요.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요것은 법인소득세.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때는 둘 다 소득세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것을 이미 소득세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법인소득세라고 쓰기보다는 법인세라고 정의를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세법상의 개념은 소득세와 법인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세의 원리로 얘기하면 이 둘을 그러면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하는 용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생겼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조세법적 개념으로는 소득세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이 얻을 숫자죠. 그리고 이득을 나타내는 이렇게 쓰고, 세금을 나타내는 이거. 소득이라는 게 뭐냐? 소득이라는 것은 이득 혹은 소득 뭐 다 좋습니다. 소득의 획득이 일어나면 그걸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소득의 획득이 일어나면은 이득이 얻어졌다. 소득세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한국의 조세법적 개념으로는 이 소득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